하겠습니다. 자, 책들은 다 받으셨죠? 네. 자, 오늘 부동산학교 첫 시간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원장님께서 아마 오리엔테이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부동산학교로는 1차 과목인 건 다 아시죠? 네, 1차 과목이고요. 우리 1차 과목 개론하고 민법이 있는데, 부동산학교는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문항 중에 계산 문제가 한 7, 8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산 문제 때문에 학기론을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시험이니까 학원만 꾸준히 다니시면 충분히 개론은 7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높게 세우시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개론은 7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다. 쉽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 10월 말에 있잖아요. 10월 말에 있지만 우리 1차 과목은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5월까지는. 그래서 우리 1차 이 과목인 개론하고 민법을 10월 말에 시험을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5월 31일 날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차 과목이 5월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만이 6월부터 우리 2차 과목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요. 근데 5월 말까지 1차 과목이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6월, 7월 이후에 계속 1차 과목을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올해 동차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첫 단추를 깼기 때문에 5월까지는 내가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수업도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제 수업도 5월 말에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서 저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하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1월부터 조금 1차 과목은 내가 좀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이런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1, 2월 달 강의하고 3, 4월 두 번을 이제 우리 이론을 보고요. 5월 달 되면 이제 요약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1, 2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한 최소한 50에서 60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한 6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3, 4월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한 70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5월 달에 시험 볼 거면 4월까지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5, 6월 달은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그때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1, 2, 3, 4월 동안 내가 쭉 이론을 공부했는데 5, 6월은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가야 될 부분이 진도가 많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소개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한번 펴볼게요. 자, 책을 펴시면 먼저 목차가 나옵니다. 거기 먼저 컨텐츠 해가지고 차례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총론이라고 나와요. 총론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제론인데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경기 변동 나와요. 경기 변동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시장론 나옵니다. 시장론 한 2, 3문제 출제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4문제 이상도 나올 때도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입지와 공간 구조론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지대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에서 한 2, 3문제 나와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오른쪽에 정책입니다. 정책론 한 4문제가량 출제됩니다. 4문제에서 5문제. 투자론인데요. 투자론은 7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넘기세요. 금융론인데요. 금융론 한 4문제, 5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입니다. 개발 한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론, 거기 개발, 관리론, 마케팅 돼 있잖아요. 관리론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자,
자, 그 다음 감정평가인데요. 감정평가 기초이론 1장의 기초이론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감정평가 3방식 한 3문제, 가격 공시제도 1문제 또는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8페이지 총론. 자, 거기 보시면요. 부동산학이 뭐냐는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죠. 네, 시험에서 크게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여러 가지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정의가요. 근데 거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나옵니다. 굵은색으로 해놨는데 종합응용과학이다 보이십니까? 네.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도 종합응용과학, 3번에도 보면 종합응용사회과학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부동산학은 교수들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그죠? 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 말을 좀 줄을 쳐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보이세요? 보입니까? 네,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네모를 딱 이렇게 칩니다. 제목 자체를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라는 거는요,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 제가 1월달부터 바로 체크를 바로 해드립니다. 왜? 우리 시험 5월달에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네모했어요? 네. 그거 잘 봐두란 뜻이에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테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인데요. 네,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네, 부동산학은 일단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또는 종합학문. 그러니까 종합과학, 종합학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동산학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짬뽕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학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도 들어가 있고 건축학도 있고 여러 학문들이 모여서 부동산학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이 응용과학과 반대되는 게 순수과학이거든요. 순수과학이라는 거는 학문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학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 생활에 이렇게 응용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인간과 관계된 학문이란 뜻이에요.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인간이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이 인간이 꼭 들어갑니다. 인간 생활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인간하고 관계가 있을 때 부동산학이 되는 거지. 인간과 아무 관계없는 토양이 만약에 지질이나 토양이 인간 생활과는 관계가 없어. 그건 지구과학이야. 근데 이게 인간 생활과 관계가 될 때 그게 부동산학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들어간다. 인간. 그래서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추가적으로요.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구체적인 학문. 이 구체적의 반대는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면 밑에 제가 적어놓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학의 성격이 아니겠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잘 알아두셔야 돼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다. 순수 자연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네.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 봤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나요? 네, 그것도 네모입니다. 제목 자체를 네모를 하세요.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연구 방법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나오는데요. 요걸 보기 전에 조금 하나 좀 봐둘 게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20페이지 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무슨 박스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본다든지 어떤 현상을 볼 때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구나.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구나. 이 건물은 지하 2층까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그 부동산의 외형을 보고 그 부동산 건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 키가 얼마네, 체중이 얼마구나, 뭐 머리가 까만색이구나, 눈동자가 파란색이구나.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 부동산의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적 측면, 외형을 가지고 이걸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형, 형태를 가지고 얘기한다. 유형. 그럼 형태 말고 또 건물을 볼 때 야, 이 건물은 한 100억 할 것 같아. 이 건물은 한 30억 할 것 같아. 이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우리가 경제적 측면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볼 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뭐 국토계획안 법률에 따라서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이구나. 아니면 뭐 저당권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법적인 관점에서 건물을 또 부동산을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 관점을 법률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술적 측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형이라 그랬죠. 유형. 그럼 이 둘은 뭘까요? 무형. 얘들은 형태를 가지고 정의한 게 아니죠. 얘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2대 측면 그러면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죠? 맞아요? 네. 요건 제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 3대 측면 말씀드렸고. 네. 자, 그럼 부동산의 접근 방법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접근법이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요. 자, 오늘은 이거 다 안 하고요. 이 중에서 3번에 종합식 접근법 보이세요? 네, 이거 줄칩니다. 그리고 5번에 의사결정 접근법 보이십니까? 네, 줄칩니다. 네,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부터 잘 알아놔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항상. 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백날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에 일단 잘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종합식 접근법 보겠습니다. 이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이 세 가지 측면 있죠. 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 3대 측면을 모두 고려. 이 말이 중요해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그러니까 종합이지, 종합. 전부 다 고려하니까. 종합식 접근법 뭐라고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네, 입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복합 개념식 접근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복합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복합 개념식 접근이다. 이 종합식 접근법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방법이에요. 종합식 접근법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접근법이라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접근법. 종합식 접근법은 여기 종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거구나. 모두, 그죠? 종합식 접근법.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법이라는 거는 여기 의사결정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초점을 두고 부동산학을 연구하겠다. 이게 의사결정 접근법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의사결정이냐? 이익 극대화예요. 의사결정 접근법 나오면 이익 극대화라는 말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이익 극대화라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학을 연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결정 접근법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요?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이 말을 딱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좀 인간이 조금 멍청하면 이게 이익 극대화가 되겠어요? 맹구 이익 추가할 줄 모르잖아요, 맹구는. 그죠?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인간 자체가 똑똑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들 있나요? 네, 굳이 외울 게 아니죠. 이익 극대화를 딱 기억하면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익 극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을 의사결정 접근법이라 그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의 접근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산식, 중점식, 법제도적 접근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3월 달에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지금은 이 두 개 기억합니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동산의 접근 방법까지 했고요. 세 번째, 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 이 주체라는 거는 주인공을 얘기하죠. 주인공.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 이걸 주체라 그래요. 그 행위를 받는 상대방은 객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경제의 주체라는 거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인공, 경제활동의 당사자, 이런 뜻이겠죠. 이 경제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적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사.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조합을 얘기해요. 이 조합, 사적 주체입니다. 조합.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공부문, 네, 공공.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얘기해요. 민간. 네.
대표적으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둘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그러고요. 그럼 민간은 몇 섹터일까요? 네, 제2섹터죠. 섹터라는 건 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공공과 민간이 공동을 하는 건 뭘까요? 네, 제3섹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개발의 주체다. 개발 주체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경제 주체, 개발 주체 다 똑같아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 그래도 똑같아. 자, 이 사적 주체 보세요. 개인 기업 조합을 우리가 민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 그래서 우리가 크게 경제 주체를 나눌 때는 공공과 시장이다. 정부와 시장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와보자. 아까 의사결정 접근법은 이익 극대화와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의사결정 접근법은 공적 주체가 주로 하는 연구 방법일까요? 사적 주체가 하는 연구 방법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공적 주체가 아니고 사적 주체거든요. 이게 사적 주체야. 그래서 사적 주체.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을 설명하는데 의사결정 접근법 시험에서 지문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 시장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되지. 되죠. 네, 된단 말이에요. 시장 이런 말 나와도 괜찮아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다양한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다양한 거를. 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걸 물어보기가 참 딱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좀 뉘앙스를 좀 알아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같은 방에 있는 애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끼리 느낌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탁 튀어나오면 X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만약에 의사결정 접근법을 얘기하는데 뭐 정부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부는 나중에 하겠지만 법, 제도적 접근법과 관계 있어요. 법과 제도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제도 접근법은 공적 주체, 정부가 주도를 하는 연구 방법이고 의사결정 접근법은 민간, 시장,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적 주체가 위주가 되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제 주체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교재 네, 2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나와 있죠. 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효율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거 네모합니다. 효율성 네모. 그 밑에 형평성 있나요? 네, 형평성 네모. 그 밑에 합법성이 있습니까? 네, 그거 네모 안 해도 됩니다. 네. 그 말도 안 했는데 하고 그래요. 해라 그럼 해야지. 뭐 하나 더 배운다고 나쁠 건 없어요. 저는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입니다. 합법성은 그냥 법을 지켜서 해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학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네. 이 효율성은요, 이용과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이용. 효율성은 자원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효율성이거든. 효율성. 특히 이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공기 있잖아요. 공기는 효율성과 관계 없어요. 그거는 무제한이거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는 많이 막 쓸 수가 있습니까? 조금 써야 됩니까? 아껴 써야 되겠죠. 또 아껴 쓰되 그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많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원이.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가 있는데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효율성은 투입, 산출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입니까? 최소 투입입니까? 최대 투입입니까? 최소한을 투입해서 최대한을 산출해라. 이게 효율성이에요. 경제 원리라고 해도 될까요? 맞습니까? 네, 이걸 경제 원리라고도 그럽니다. 경제 원리. 경제 원리. 네, 시장 원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경제 원리, 시장 원리. 자, 그럼 이제 효율성은요. 효율성은 아까 우리 경제 주체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었잖아요. 그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서 누가 더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이 글자가 있네. 있죠? 시장이란 글자가 있잖아. 그래서 이 효율성은 사적 주체, 민간 더 중요시합니다. 사적 주체가 형평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효율성을 뭐 더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보다. 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이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분배.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까? 이게 분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형평성은 경제적 약자 보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우리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주고 있죠.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효율성을 위한 정책일까요? 형평성을 위한 정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형평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임대주택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안 맞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30만 원만 받겠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효율성은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평성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 누가 더 중요시하겠습니까? 네, 공적 주체, 공공이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효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져요. 형평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쉽다? 어렵다.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형평성은 조금 포기를 해야 돼요. 형평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을 조금 희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둘이 부딪히는 관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상충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는 효율성과 관계됩니다 이러면 형평성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아까 임대주택 정책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효율성은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22페이지에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쭉
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오나요? 네, 그거 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네 가지 원칙이 나오죠.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 있나요? 줄치고요. 안전성의 원칙 있나요? 줄치고요. 공정성의 원칙 있습니까? 줄치고요. 경제성의 원칙 있나요? 네, 줄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 일반 원칙 네 가지가 있다, 그죠? 네, 능, 안, 공, 경. 앞자리 능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네. 노인 공경이 아니고 능, 안, 공경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달성의 원칙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능, 안, 공경. 네. 자, 먼저 능률성의 원칙 보세요. 거기 보면 능률성의 원칙에 보니까 소유 활동의 능률화가 있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가 있나요? 네. 소유 활동의 능률화 줄을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리 돼 있나요? 줄을 치세요. 그럼 줄을 이렇게 두 개를 쳤겠네요. 이렇게 딱 두 개 연결. 이렇게 연결.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의 능률화가 있는데 이 소유활동의 능률화는 최유효 이용과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거래활동의 능률화 있나요? 네, 줄치고요. 그리고 뒤에는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죠. 이 둘은 당연히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도 알 수 있겠다. 무슨 글자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눈치는 빠르거든. 그죠? 눈치상. 그러면은 소유활동과 최유효 이거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유효 이용의 원리는 능률, 안전, 공정, 경제 중에서 어디와 관계 있어? 최유효 이용은 능률, 능률과 관계 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리는 능률과 관계 있어요. 능률과 안전성의 원칙 우리 뭔지 알아. 그냥 안전과 관계되는 것 같다 생각하면 돼요. 공정성의 원칙,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구나. 경제성의 원칙, 수익성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1번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 능률성의 원칙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 일반 원칙을 공부할 때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능, 안, 공, 경. 능률성의 원칙 안에 최유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봐두세요. 일단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쭉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29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오죠? 네, 이 부동산의 개념은 중요하거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끊기 애매해서.